싱크탱크가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이 모인 곳이란 뜻이죠. 물탱크 네네네. 등에서 네. 사실 민간 독립연구소로서 인원도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내 미국50은 2020년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비밀인데 500명이면 그래도 500명이나 되나요? 네, 일당 100이니까 500명. 제가 2009년에 사실 워싱턴을 DC에 갔어요. 미국 2009년? 워싱턴 DC. 회전문이라고 그러죠. 그 생태계는 회전문 생태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 랩2050 재단 이사장님이 정건아 해신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아이디어 테크놀로지다. 랩2050 연구소는 민간 독립연구소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싱크탱크가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이 모인 곳이란 뜻이죠. 그런 탱크, 물탱크 등에서 네. 물이 모이는, 생각이 네. 모이는 그렇죠. 싱크탱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책을 연구를 해서 사회 제안을 하고 또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론화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조직을 통해서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네. 만드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네.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간 싱크탱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랩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이제 온 1월부터인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열악해요. 상황이 한때 세종연구소라고 하는 뭐 굴지에 이제 연구소가 있었는데 지금 애초에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 때 상당히 일해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에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는 어떤 연구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왔었으나 지금은 좀 많이 그 역할이 이제 위축된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연구소들의 역할들을 좀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봐도 사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걸 구현해내서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서 이제 실현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저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한경신문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매년 한동안 이제 싱크탱크를 조사를 해왔었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민간 독립연구소로서 인원도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내 미국50은 2020년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그 이원재 대표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하신 활동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역량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랩의 어떤 이런 혁신적인 어떤 말 그대로 그 성과, 사례 이런 것들을 좀 PR도 해주시면서 이 싱크탱크의 향후 비전이랄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비밀인데 예. 그거는 근데 내부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죠? 한 500명이면 그래도 500명이나 되나요? 네, 일당 100이니까 500명.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제가 2009년에 사실 워싱턴을 DC에 갔어요. 미국 2009년? 워싱턴 DC. 미국 수도고 거기 백악관도 있고 의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거기에 싱크탱크들이 잔뜩 모여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다 이 건물은 헤리티지, 저 건물은 브루킹스, 이 건물은 뭐 무슨 카이토 재단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기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군데 싱크탱크를 방문을 했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그 중에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라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라고. 미국 진보 센터 뭐 이런 의미인데 오바마 정부 출범한 직후잖아요. 2009년이면. 2008년 12월에 선거를 했죠. 그래서 딱 갔는데 한 엄청나게 큰 건물에 막 북적북적 해야 될 것 같은 건물이 엄청 넓은 공간인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네. 한 반 정도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한참 하다가 물어봤죠.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백악관 갔대요. 그런가요? 여기 좀 진보적인 싱크탱크잖아요.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니까. 그러니까 제 오바마하고 좀 코드가 맞는 싱크탱크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 다 이렇게 백악관으로 가서 연구하던 거를 그냥 또 정책으로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정치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저 자리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회전문이라고 그러죠. 그 생태계는 회전문 생태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도 갈 때도 있어요. 음. 과장 사무관으로도 가고 젊은 분들은 좀 시니어 분들은 백악관에 이렇게 뭐 비서관으로도 가고 갔다가 또 와가지고 정책하던 거 가지고 또 막 연구를 하고 또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는 쫙 자리가 빠지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또 쫙 다시 들어와서 또 그렇구나. 연구 역량이 강화고 근데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정책 연구를 한 결과가 현실에서 실험되고 시도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경험이 다시 연구소로 와가지고 연구가 되고 이런 생태계를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생태계가 있으면은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싱크탱크를 계속 추구하고 만들었죠. 랩 2050 2018년에 만들었는데요. 좀 비슷한 의미에서 완전히 그런 포부를 갖고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연구소를 운영을 해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보더라도 싱크탱크의 그런 어떤 인력들은 여러 개 정책을 실제로 경험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학계나 또는 그런 또 연구, 이 정책을 개발하는 쪽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축적할 때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는 근데 결정적으로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게 학계든 어떤 전문가 행사를 하기 위해선 이제 자꾸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폴리페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이제 되고 있고 저희 언론인들 중에도 이제 폴리널리스트라는 얘기가 요새 나오는데 이제 정치에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딴 생각이 있어서 그 일탈하거나 이제 말 그대로 그 본업을 게을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평가를 받죠. 이런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은 좀 이제 그걸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또 이제 떨어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할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뭐 좀 더 갖춰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네. 중배님께서 네.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 참 열악하다. 비영리 단체들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재정이나 인력이 좀 미국의 그런 민간 싱크탱크나 독일의 정당 연구소나 이런 데들 비하면 훨씬 힘들죠. 그렇지만 또 다른 잠재력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가요? 제가 희망제작소에도 좀 있었고요. 지금 랩 2050 하고 있지만 그 시민사회라는 기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긴 유럽이나 같은 미국 같은 데서나 발견이 되지 대부분의 빠르게 성장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잘 발견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쨌든 있어요.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뭐 여시제 때도 그렇고 지금 랩 2050에서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직접 공론장에서 참여해서 만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정치권에 전달을 하는데 그게 아주 미약하지 않고 그래도 꽤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래도 한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그런 역할도 좀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희망제작소 지금도 있고 랩 2050도 있고 이런 몇 개 뭐 경실련이라는 단체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요. 그런 역할들 그래도 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일본 분들만 만나도 얘기하면 굉장히 놀래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민간 비영리 단체가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부가 좀 정책을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는데 시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 내고 이런 문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장벽이 좀 있죠. 미국 같으면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재단으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재정을 해결을 하거든요.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포드 재단 이런 큰 재단들이 있는데 이 재단들은 자기가 직접 뭐 연구하지 않고요. 모금을 하죠. 그 기금이 또 있고 그 창립자들이 낸 돈이 있고 그 돈 운용한 이 수입이 있고 이걸 다 나눠주는 일만 합니다. 그럼 연구를 잘하는 싱크탱크는 안정적으로 그 돈을 받으면서 운영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했던 싱크탱크만 하더라도 CEPR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포드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한 프로젝트를 뭐 1년 동안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마 최대일 겁니다. 근데 네. 7년 동안 지원을 받더라고요. 아, 장기간으로. 7년 동안 20명의 연구원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받으니까 뭐 결국은 사실 연구소 운영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성과만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 쪽에서 연구재단이나 뭐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주면 좋고 아니라면 민간 재단이라도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꿈의 고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R&D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투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한민국도 이제 그 세계에서 좀 많이 손꼽히는 혁신 지수로는 대한민국이 벌써 몇 년째 1위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 어떤 과학 기술을 좀 강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흘러가는 측면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그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게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관심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싱크탱크 자체가 성과를 못 내면 동시에 지원이나 어떤 돈의 어떤 흐름이나 인풋도 또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진짜 제일 중요한 R&D죠. 우리 네. 저 랩2050 재단 이사장님이 정건화 한신대 교수님이신데요. 네.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아이디어 테크놀로지다. 생각 기술이다. 생각 기술에도 좀 투자를 해야죠. 과학 기술에 투자하지만 싱크탱크에 투자하는 게 바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책은 뚝딱 만들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정책을 주장하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그 레토나 이런 것들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자신들의 이거 좌파 정책을 주장하고 한쪽은 우파 정책을 주장하고 하는 일종의 그 대중을 호도하거나 어떤 그 레토릭으로 이제 포장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 한꺼풀 뒤집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평가 역량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 정책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되고 제공이 되고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인프라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이 될 때 그런 정책 평가의 기능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좀 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앞으로 랩 2050은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 평가하고 관련이 깊은 게 사실 경기도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정책 실험이에요. 정말로 기본소득 지급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막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꼼꼼하게 뜯어보면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게 기본소득 지급했을 때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가 이거를 양적 조사라고 그러죠. 설문조사하고 이제 인터뷰 질적 조사라고 그러죠. 이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체들 경제가 좋아지냐 따져볼 수 있잖아요. 사업체들한테 가서 매출 물어보고 이제 뭐가 잘 팔리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두 번째, 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자본의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의 변화죠.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역동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민들의 공동체가 신뢰가 더 강화되고 있는가, 또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기본소득 지급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쫙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연해 보이지만 좀 저희 같은 이제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붙으면 정책을 확 실행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사회가 같이 성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볼 수는 있다. 이런 걸 그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한 가지 사실은 방향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번 대선에서 그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바로 포퓰리즘 또는 표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들, 정책을 막 질러요. 뭐 그냥 뭐 이게 뭐 진짜 일주일 만에 툭닥툭닥 나온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허점투성이의 그런 정책들도 많이 이제 그 남발하는 것 같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정책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그런 정책들이 사실 우리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나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얘기들이 결국 내 삶의 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규제하거나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바쁘신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책들의 어떤 실상이 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책 평가의 역량들도 갖춰나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면에선 이런 연구소의 역량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좀 요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연구소는 비록 그 상근 인력이나 이제 기본적인 실행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동시에 대중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역량들도 좀 강화하려는 노력,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뉴스레터나 여러 가지 미디어 수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시대의 어떤 변화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선 전국에서도 3프로 TV가 이제 각 후보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핫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진지한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일 수도 있는데 원장님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전통 언론사 출신이고 말하자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문법은 기본적으로는 기자가 언론인이 사실을 종합해서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해준다. 독자는 잘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걸 잘하는 것이 우리는 기자윤리라고 배웠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죠. 직접 대통령 후보의 말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이 뭐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뭐 여러 블로그에서 SNS에서 오가면서 공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싱크탱크들은 여기에 정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 싱크탱크들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뭐 사실은 옛날 방식이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냥 전문가들끼리 앉아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이거를 최고 권력자한테 전달을 하기만 하면 네. 실현이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게 잘 퍼져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에 공감하고 그걸 본인들이 말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싱크탱크의 미디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이라고들 표현들을 하죠. 정파적인 어떤 관점을 그 앞다퉈서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많은 신뢰를 실추한 측면이 있고 자초하다 보니까 이제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들도 일반화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라고 한 축도 우리 사회가 일본에 비해서 많이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기능들을 해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아온 측면들도 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이제 보완해 나가려는 새롭게 또 환골탈퇴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랩 2050의 어떤 또 다른 앞으로의 사명이 아닐까, 비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과 네. 함께 자주 좀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은 아니지만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말씀.
스스로? 아무튼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게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게끔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보다 힘을 싣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의 좋아요. 구체적인 내용?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아,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도 좋아요. 댓글도 댓글이 많이 의외로 세상을 네. 많이 바꾸더라고요. 아, 그리고 댓글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뉴스레터 방식의 미디어 방식의 소통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어떤 의견들은 양방향으로 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역량이 닿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랩 20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